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놓은 어두운 고용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내렸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금융안정기금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89달러 38센트로 26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1416달러 10센트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구제금융기금이 이미 충분하며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단일 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증시의 김종상입니다. 세계 증시가 또 버냉키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내용이 호재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악재가 숨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4년에서 5년 이내에 회복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미국 증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 전반적으로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금값의 고공행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안동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이 버냉키의 발언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좀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는 그대로 또 반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장기간 고용 시장의 부진을 전망한 점이 이 역효과를 낳은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한 11,362, 나스닥은 3포인트 오른 2,594, S&P는 1포인트 하락한 1,223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지난주 3%가량 오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버냉키 의장의 주말 발언이 주목이 됐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대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효력과 인플레이션, 경제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5에서 6%의 정상화된 실업률로 돌아가기까지는 약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이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또 주가 국채 매입에 따른 역효과,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대한 불안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장이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버냉키의 발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국채 매입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5에서 6% 정도를 적정한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죠. 미국 증시에서는 이 불안한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상승세가 나왔어요. 구제 금융과 관련해서 기금을 좀 확대하자 이런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유럽 증시는 3개 국가 가운데 이제 영국과 독일은 오르고 네. 프랑스는 상승세가 급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은 0.43% 오른 5,770, 독일은 0.1% 상승한 6,954, 프랑스는 0.04% 하락한 3,749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 금융안정기금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세에 힘을 보탰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금융안정기금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주요국들의 견해가 엇갈린 점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페인이 1.25%를 하락하고 이탈리아가 1% 떨어지는 등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유럽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근접하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BP가 3.41%, 뭐 토탈이 0.99, 케언 에너지가 2.72% 상승했고요. 반면 은행주는 약세를 보였는데 소시에테 제네랄은 1.84, 도이치뱅크는 1.41% 각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로존 안정기금 이걸 확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각국 정상들의 의견도 조금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 반대 입장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 안정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신청한 국가는 아일랜드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기금은 아일랜드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규모 이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 안정기금 규모를 늘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국채 매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가 반대를 했고 또 유로존 채권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현재 발행하는 국채는 이제 금리 수준에서 잘 경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독일 자체의 어떤 정면 돌파하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시각의 우회적인 정책을 조금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일 유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와 다른 국가들과 입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는 일단 찬성 쪽이죠. 예,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가 단일 유로 채권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유럽이 강력한 위기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행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후신으로 가칭 유럽 채무국을 신설해서 그 명의로 범유럽 국가 채권을 발행하자는 것인데요. 이 유럽 채권 유럽 채권은 기존 국가 단위 채권과 이제 자유롭게 EDA 명의 채권으로 교환이 허용되면서 네. 교환율은 뭐 액면가로 하되 가치가 떨어진 회원국 국채는 할인값을 적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능성 있는 나라들이 EDA 명의로 공동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은 높은 네. 금리로 자금 조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위기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들의 계산법이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 방안이 위기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은 위기에 대해서 재정 긴축 등 전공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네. 이런 우회적 수습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예방책보다는 이 면역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 쪽으로 메르켈 총리는 입장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강세 행진을 펼쳐가고 있고 90달러 선에 또 육박을 했습니다. 금값 역시 1416달러를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거든요. 요약을 한번 해보죠. 예, 이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유가가 약세를 보일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날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 몰아친 한파로 올겨울 선진 각국의 석유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19센트 오른 배럴당 89.38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금값 또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와 미국의 부진한 고용 성장 전망이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높였습니다. 이날 금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온스당 9.9달러 상승한 1416.1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이 값은 지난달 9일 기록했던 기존 자상 최고가인 1404.2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유럽 이 상승 배경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재정 위기 그리고 유럽 중앙 국가들의 추가 국채 매입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이 금값의 고공행진을 지금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골드만삭스가 금가 그리고 또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골드만삭스가 이 내년 유가는 105달러, 그러면 뭐 1,690달러를 전망을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보면은 그 내년 미 경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면서 지속적인 저금리와 통화 완화 정책을 기조로 해서 금, 석유 등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 그 S&P 500 지수를 약 25% 급등한 1,450포인트를 예상을 했고요. 이는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기업 순이익 강화, 뭐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미 경제 회복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 뭐 이런 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2년 말까지 현재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5에서 4% 수준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주식시장 강세를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내년 경기 순환적인 종목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술주 비중을 높이라고 주문을 했고요. 대신 이제 의료, 건강,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기 방어주는 비중 축소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금, 석유 등 상품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달러당 온스당 지금 1,400달러 넘어섰는데 내년 말에 1,690달러, 그리고 온스당 1,750달러를 고점으로 하강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유가는 내년 105달러를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좀 저희가 들어봤고요. 뭐 S&P 500 지수 2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주가가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들어봤고 유가는 105달러, 금값은 1,690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전망 지금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체로 외환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유로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웰스파고, 웨스트팩 등이 이제 유로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고요. 반면 반대에는 라보뱅크는 내년 상반기부터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약세의 근거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특히 요즘 근거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유로존 재정 불량국들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독일의 10년 국채 수익률 격차,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1.4%로 미국의 성장 예상치 2.5%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로화 약세를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본 쪽은 내년 1분기 1.4달러까지 회복이 되고 6월 말 1.4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근거로는 유로존 결속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의지를 각국들이 보여왔고 이는 유로화 강세라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경제 지표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다지 많은 내용이 들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오늘 밤 10월 소비자 신용이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10억 달러 마이너스인데요. 일단 이전치 21억 달러 늘어난 거에 비하면 조금 안 좋은 쪽의 지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어제 또 들려졌는데 이렇게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미국의 이 소비주들은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예, 과거의 어떤 주가의 향방을 보면은 2009년 9월 에서 2010년 4월에는 미국 관련 IT 및 자동차가 주도주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2009년 3월에서 8월까지는 8월 그리고 2010년 5월에서 9월은 중국 관련 소재주가 주도주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중국의 긴축 강화가 부각되면서 향후에는 미국의 소비주도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는 IT주의 부상을
예고한다고 좀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11월 고용 시장이 부진했지만 그 미 경제 그 제조업 경기 회복 재개에 이어 연말 소비 호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그 자생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가운데 이제 임금 소득도 견조한 증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 지출 역시 이제 12.5% 불과하지만 뭐 내고제 지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IT주에 대한 부상의 어떤 근거가 되고요. 4분기에 그 미 소매 판매 항목별 흐름에서도 자동차 및 전자제품, 뭐 소프트웨어 품목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IT 경기 회복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재고 흐름 등을 더 분석해야 하지만 일단 뭐 연말 쇼핑 시즌이나 내구재 지출 개선 등을 감안하면 일단 IT주의 그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미 경제가 재차 뭐 위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한 전제가 또 붙어 있네요. 미국 경제가 위축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가 이 중요한 성패를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안동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다양한 소식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지구촌 네트워크 글로벌 투데이 박미라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스페인 재무장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되는 구제금융 가능성을 일축하며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6일 프랑스 경제전문 레제코와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살가도 장관은 스페인의 경제적 기초적 여건에 비춰 구제금융은 필요치 않으며 은행 구조 조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 990억 유로 가운데 아직 110억 유로만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자국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재정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달 초 복권사업 매각과 공항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핵 개발에 대한 언급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스위스에서 주요 6개국 정상들과 함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됐으나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란 정부가 협상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료인 옐로 케이크를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데다 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란 과학자 한 명이 최근 암살당한 사건을 놓고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협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 등 6개 당사국과 이란이 참여했습니다. 캐설린 유스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사이드 잘릴리 이란 측 협상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주 제네바 스위스 대표부 옆 국제회의센터에 마련된 협상 탁자에 앉아 오늘 7일까지로 예정된 비공개 대화에 착수했는데요. 대회가 재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외교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이란 정부는 핵무기 보유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적 목적의 핵 연료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으로 2명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코트디부아르에 유럽연합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액수의 원조를 제공하는 EU가 제재를 시행하게 되면 코트디부아르의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캐설린 유스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대표는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코트디부아르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한으로 총 2억 5,600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한 1억 유로가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EU가 제재에 나선 집행 대기 중인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코트디부아르에는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선에 나갔던 2명의 후보가 서로 내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불안을 야기하는 가운데 벨기에는 자국 대사관 보호를 위해 10명의 특수부대원을 5일 코트디부아르에 급파했습니다. 또 독일 루프트한자의 자회사인 브뤼셀 항공도 7일까지 브뤼셀 아비장 노선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인도와 대규모 원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프랑스는 6일 인도와 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93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양국은 이날 만모한싱 인도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업체 아레바 SA는 이에 따라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1650메가와트급 유럽형 가원자로 2기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들 원자로 2기는 인도가 급증하는 국내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 중인 원자로 20기 중 첫 원자로가 될 전망입니다. 이 협정은 인도 의회가 최근 원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해외 원전 업체들이 인도 진출을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체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인도 측은 최근 통과된 법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며 원전 운영업체의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프랑스 측을 안심시켰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랑스 관리가 전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 상어를 다룬 영화 조스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이집트 홍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해 관광지인 샤름 엘 셰이크 해변에서 이날 수영을 즐기던 70세 독일인 여성 관광객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상어는 이 관광객의 한쪽 팔을 물어뜯어 숨지게 한 뒤 바닷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주에는 같은 휴양지의 한 리조트 호텔 앞바다에서 수영하던 러시아인 관광객 3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이 잇따른 화이트팁 상어의 공격으로 팔이나 다리 등을 잇는 부상을 당해 카이로의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해상안전당국은 지난 1일부터 시나이 반도 남쪽 연안에 대해 입수 금지령을 내리고 식인 상어를 잡기 위한 해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안전당국은 바다 사냥꾼 4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관광객 4명을 공격한 상어 2마리를 포획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집트의 한 환경보호단체는 정부가 포획했다는 상어 2마리 중 1마리는 관광객을 공격한 상어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서 식인 상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어 공격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샤름 엘 셰이크의 가말 알 마흐디 시장이 지난 4일 입수 금지령을 해제했다가 독일인 관광객이 또다시 상어에 피습돼 숨지는 사건이 빚어진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큰 피해를 낳았던 이스라엘의 대형 산불이 밤새 내린 비로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소방구조대의 요람 레비 대변인은 이날 큰 불길을 대부분 잡혔고 곳곳에 잔불만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밤새 내린 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는 밤새 카르멜 숲 일대에 2에서 5mm의 비가 왔다며 앞으로도 비가 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2일 발화한 산불을 피해 도시 지역으로 대피했던 주민 17,000여 명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귀가 승인을 받았고 카르멜 숲 인근에 있던 하이파 대학의 학생들도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이파 대학은 지난 6일 산불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가장 규모가 컸던 이번 산불은 두루즈파 아랍계 마을인 우사피아 청년 2명이 카르멜 숲에서 물담배를 피우다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41명이 숨지고 5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숲이 황폐화됐으며 500만 그루의 나무가 불타고 250여 채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20억 셰켈, 하나로 약 6,20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끊이지 않는 작복 테러가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모만드 부족 지역의 한 관공서에서 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4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6일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이날 모만드 지역의 중심 도시 갈랄라이에 있는 지역 정부 건물이 자살폭탄 테러리스트 2명으로부터 거의 동시에 공격을 받아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 건물 안에는 정부 관리와 부족 지도자 등 100여 명이 반탈레반 민병대 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한 관리는 부상자도 4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한 테러범들 가운데 한 명은 건물 안에서, 다른 한 명은 경비원들이 제지하자 건물 밖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관리들은 전했는데요. 모만드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으로 175km 떨어져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과 가까운 곳입니다. 모만드에서 지난 7월 9일에도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콜롬비아에서 또다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북서부 안티오키아주 베요에서 수주간에 걸친 폭우에 이어 올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 50여 채를 덮쳐 최소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안티오키아주 존 랜든 긴급 운영국장은 시신 한 구가 발견됐으며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흔한 일이며 올해는 특히 폭우가 심했습니다. 랜든 국장은 수백 건의 실종자들을 찾고 있으며 당국은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적십자사는 올 들어 콜롬비아에서 폭우로 최소 176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열기구 탐험가 2명의 시신이 실종 67일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사이 아드리아 해상에서 실종됐던 미국인 열기구 탐험가 2명의 시신이 67일 만인 6일 이탈리아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보도했습니다. 유명한 고든번의 열기구 경주 대회에 참가한 리처드 아브루츠와 캐럴 라이머 데이비스 등 2명의 미국인은 지난 9월 25일 영국 브리스톨을 출발한 지 나흘 만인 29일 악천후 속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후 실종됐는데요. 미군과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공군, 소방대 등이 수색에 나섰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자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닷새 만인 지난 10월 4일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6일 아침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 비에스타 외곽 해상에서 열기구 바구니에 담긴 채 어선의 그물에 걸려 인양됐습니다. 비에스타는 당초 이들이 실종될 당시 레이더 추적 결과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었는데요. 검시 결과 2사람의 시신은 2달 이상 바닷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비행복 때문에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당국은 열기구가 폭풍우에 쏟아지는 지역에 진입한 뒤 번개에 맞아 불과 1분 만에 고도 1800m에서 200m까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환상적인 결혼식을 한 번쯤 꿈꿀 텐데요. 여기 조금 특별한 결혼식을 치른 영국 부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통 관리업체에서 만나 결혼에 성공한 영국 커플이 대형 쓰레기통을 개조해 결혼식 웨딩카로 사용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남부 스윈던 지역에서는 신랑 신부의 이동수단으로 대형 쓰레기통이 사용된 이색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대형 쓰레기통 관리업체인 퀵타임 스킵스에서 1년간 함께 일하다 결혼에 골인한 신부 노린 퀸과 신랑 니컨즈였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특수 웨딩카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랑은 2주가량 공을 들여 대형 쓰레기통으로 웨딩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카펫을 깐 후 벨과 조명, 커튼을 달았으며 지붕까지도 만들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알맞도록 개조된 대형 쓰레기통 뒤편에는 출입구도 있습니다. 이 신부는 신랑의 특별한 선물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본다면 이 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의 엄지손톱보다 작은 초미니 카멜레온이 발견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희귀한 모양의 카멜레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크기는 사람 엄지손톱보다 작았으며 빛깔도 매우 독특했는데요. 희귀 카멜레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사진작가 윌 브랜드 루커스입니다. 루커스는 그의 동생과 마다가스카르 여행 중에 카멜레온을 발견했는데요. 동생과 잔디 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던 중 잔디에서 꿈틀거리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데요. 눈과 다리, 꼬리까지 모양새는 카멜레온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작은 탓에 서 있는 것조차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루커스는 마다가스카르에는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발견된다며 독특한 이 미니 카멜레온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엔 영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러시아 미니어 스파이가 적발돼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국 의회 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또 한 명의 러시아 미니어 스파이가 적발돼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텔레그래프 등 주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내정보국인 M15는 최근 하원 국방특별위원회 자유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해온 에카테리나 자툴리 베테르의 간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인 SBR 소속으로 스파이 활동을 해온 그녀는 자유민주당 의원인 마이클 행콕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보좌관 자리를 꿰찼고 이후 6개월간 세계 각지의 잠수함 기지 위치 및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 목록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밝은 성격과 수려한 외모로 의심을 일축해온 자툴리 베테르는 지난주 경찰에 체포된 뒤 현재 영국 내 비밀 보안시설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영국 측은 의회가 미니어 스파이에게 6개월이나 노출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2006년 러시아 스파이가 런던에서 사망한 직후 악화된 양국 관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TV쇼에서 스턴트를 하던 출연자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생방송이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독일 공영방송 ZDF의 인기 프로그램인 내기할까요의 방송 현장입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23살의 자무엘 코우라는 청년은 레포츠 기구인 파워라이저를 착용하고 달려오는 차를 잇따라 뛰어넘는 묘기를 펼쳤는데요. 그러다 코우의 아버지가 직접 몰던 네 번째 차량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착지에 실패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쇼는 충격적인 사고로 29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코우는 생명은 건졌지만 척추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모토로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단말기가 폭발돼 귀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모토로라의 스마트폰 드로이드2로 통화하던 소비자가 단말기 폭발로 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에이론 엠브라이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방송 폭스4와 인터뷰에서 구매한 지 이틀 된 모토로라 드로이드2로 전화하면서 차에 타려는 순간 스마트폰이 폭발해 자신의 귀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엠브라이는 헉 소리를 들었고 처음에는 아무런 아픈 느낌도 없었지만 귀에서 뭔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이 피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일어난 화면은 깨졌음에도 드로이드2의 통화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간 매출 규모 1,000억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1,500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비정규직 노조의 전원 차단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사측은 전원을 다시 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생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 은행의 대출 확인 서류는 의혹을 해소하기 불충분하다며
오늘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또 이날 신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제 개편한 내용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 상속세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회의 또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줄줄이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뤘는데요. 당초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발표했던 그 세제 개편안하고는 좀 많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간 매출 규모 당초에는 이제 1,000억 원 이하였는데 이것이 1,5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지금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이 사망해서 이 가업을 자식이 이어받을 경우에 최대 2,000억 원 한도 내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이 40%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매출 1,500억 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무산이 됐고요. 또 소득 법인세 같은 경우 이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 최고 구간 신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아마 오늘 열리는 이 전체 회의에서 좀 자유투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미술품에 매겨지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년간 미루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와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비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포퓰리즘에 영합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재정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세제 개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안이 무조건 옳고 또 국회안이 무조건 그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좀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하고 또 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정부의 재정 건져서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정부가 이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그나마 좀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고 이 생색내기를 했던 법안들이 현재 지금 국회에서 대부분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온통 세금을 깎아주는 개편안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정부대로 깎아주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깎아주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나라 곳간은 누가 채울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이 세무검증제도를 저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겉으로는 다수의 선의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의사와 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사실상 로비에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임시투자세액 같은 경우는 놔두기로 하면서 고용세제 혜택은 별도로 도입하기로 한 것도 너무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 당초 이제 정부가 이것을 정할 때에는 임시투자세액을 폐지하는 대신에 고용투자세액을 이제 도입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깎아지는 폭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에 이 정치권의 퍼주기식 깎아주기가 결합을 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 현재로서는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당초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14.3%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이 감면 한도를 4년 연속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불효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 이것이 이제 올해 정부의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일성이었는데 이러한 기조가 사실상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공장 점거에 나섰습니다. 22일 동안 이 공장 가동이 좀 멈춰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생산을 재개를 분명 했거든요. 네. 이게 또 금방 또 멈췄어요. 그렇습니다. 생산 재개 22일 만인데 3시간 만에 이 라인이 멈춰섰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이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노조인데요. 이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이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이 울산 1공장 생산을 재개를 했습니다만은 3시간 만에 다시 또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 점거 4주 만이 어제입니다. 오전 8시에 이 울산 1공장 생산을 재개했지만 11시 50분쯤에 다시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이 1공장 생산 라인 중에서 이 비정규직 노조가 이 차량 유리 이 장착 공정에 이 전원을 차단을 시켜서 더 이상 이 생산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어제 이제 생산 재개 계획과 관련을 해서 이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지금 생산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생산 라인을 가동하게 됐다. 하지만 이 노조 측의 이 반발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게 됐다. 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비정규직 노조 측의 전원을 다시 켜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 현재 지금 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생산 재개 과연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힘들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 현대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사 간 갈등 과연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이 기약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생산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좀 접수를 많이 받았던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의 피해도 좀 크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뉴스 저희가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이 대출 확인서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많다. 채권단이 이런 의사를 밝혔고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건설 채권단이 이제 어제입니다. 이 현대그룹의 이 현대건설 이 인수자금과 관련한 대출 계약서를 이제 제출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현대그룹 측이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의 대출 확인서를 제출을 했지만 그것만으로서는 이 의혹을 해소하기 불충분하다 네. 판단을 해서 이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이 자본금이 33억 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과연 이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릴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로는 부족하고 계약서를 정식적으로 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대그룹 이 같은 지금 요구에 현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측의 갈등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건설 매각 작업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단의 대출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 현대그룹 측은 인수합병 M&A 역사상 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돈을 제때 조달을 해서 제때 내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을 왜 이 채권단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하지만 뭐 채권단 측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이제 이 대규모 M&A 빅딜에 있어서 그동안 이른바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네. 이러한 일들이 국내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채권단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돈의 성격을 좀 밝혀야 될 그런 의무를 이제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현대그룹이 대출 계약서 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이 채권단의 이 매각 MOU를 해지한다거나 또 현대그룹의 이 소송 제기 등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 금융기관들이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며칠 내로 어쨌든 결론이 날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현대건설 산하인의 현대엔지니어링 매각과 관련해서 현대그룹 측도 매각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했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권단도 좀 마음이 다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사태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뭐 덮어주는 형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상훈 사장이 이 사의를 또 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은행 측도 고소를 취하를 하기는 했는데 검찰의 수사는 또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신 사장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신한금융 내분 사태 3개월 만에 수습 단계에 들어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상훈 사장은 이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라면서 좀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추스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네. 이백순 행장의 사퇴를 요구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제 두 사람이 지난 4일날 이제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서 뭐 서로 화해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도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측은 지금 이제 뭐 30년간 몸담은 이 신한금융의 내분이 지속되면서 뭐 조직의 위상 흔들리고 있고요. 또 이 검찰 조사 현재 지금 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게 서로 이제 뭐 공방을 해봤자 별로 이득이 될 것도 없다. 이러한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을 낼지 현재 지금 뭐 확실하게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네네. 이제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둘 사이에 고소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금융 사태가 이것으로서 마무리되기에는 조금 힘들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이 국가 방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군 복무에 대한 그런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18개월까지 줄이기도 했던 그 계획을 24개월로 다시 환원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군 복무 기간을 종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이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 당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18개월까지 줄이기로 했었죠. 그러한 군 복무 기간을 이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이제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이 있음에 따라서 좀 한국 전쟁 이후로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이 조성이 된 한편 또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여론도 계속적으로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기간 원상 복귀로 현재 지금 이 선진화위원회에서는 좀 선회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제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은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네. 어제 이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이 홍상표 청와대 이 홍보수석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 복무에 관련돼서는 워낙 이해 당사자가 많고 네. 또 여론의 향방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를 수 있을지 출발 센 증시에서 구체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보고요. 오늘 장 전망에 대한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